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중소영세기업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돼 대상 기업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법안 처리에 발목을 잡은 야당에 대해 오늘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2월 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협의 가능성이 있는지 알아보면서 최근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온라인 갈아타기와 사상 최대 실적을 낸 현대기아차의 무서운 질주까지 한 주간 뜨거웠던 경제 이슈들 피코노미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합니다. 오늘 피코노미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코노미 이번 주 세 개의 주제를 또 선정했는데요. 첫 번째가 50인 미만에 적용하는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이제 유예가 안 돼서 내일부터 적용이 된다는데 서지용 교수님, 그러면 이 법안이 어떻게 내일부터 누구를 상대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까? 예, 일단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요. 예. 사실 그 법 제정 때 영세한 그 사업장들을 감안해서 2년 그 유예 조치를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2024년도 이제 어느덧 그 유예 기간 종료가 오다 보니까 2년간 추가 이제 유예해달라 이런 추가 유예. 것들이 이제 영세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이제 제한이 되고 있고 예. 실제로 1월 25일 날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해서 추가 2년 유예 조치하는 게 이제 국회에서 부결돼서 예정대로라면 27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이네요. 적용이 내일부터요? 되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 중소사업자들, 그다음에 경제유관단체들, 심지어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까지 또 그 중소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이 법 적용됐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뭐 폐업이라든가 상당히 경영난을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죠. 예. 근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동안에 정부가 이 중소 기업들을 위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고 정부의 사과가 요구된다 그런 것들 강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도 또 이 그 법안 그 준비를 위해서 예산이 증액된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일단 내일부터 바로 적용이 되면 대상 굉장히 많죠, 이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당장 이제 5인 이상 49인 미만까지도 이제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해당되는 사업장만 83만 7천여 곳입니다. 아, 80만 개 넘군요. 전체 종사자 수만 이제 800만 명이 넘고 있고요. 이미 법 적용이 되고 있는 8만 9천여 개의 거의 10배에 달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정말로 한 자릿수 5명에서 10명 내외로 이제 운영하신 영세 사업장들이 너무 많거든요. 예. 빵집도 그렇죠. 뭐 PC방도 그렇습니다. PC방. 뭐 특히나 뭐 식당 같은 경우에도 불을 이제 가까이 하다 보니까 중대 사고가 많은데 예.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18년 김용균 씨 사망 사건 계기로 법제화가 됐거든요. 예, 이제 하청업체에서 특히나 이제 위험을 하청하면서 대기업이 피해가고 있다. 그래서 예. 사망자가 1명 예. 혹은 중상자가 2개월 이상 치료가 발생한 경우 2명 이상이라면 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업주에 대해서 1년 이상의 징역 이것도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어떻게 맞습니다. 징역형이. 그리고 이제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로 사고가 어디가 많으냐? 사실은 건설 현장이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에 주물업체, 그다음에 열처리 업체 이런 곳에 사고가 많은데 당초 취지는 이제 안전 관리가 소홀한 대기업 이제 오너들, 총수들 처벌하기 위해서 좀 강하게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대기업을 타겟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이게 지금 확대 적용하게 돼서 유예 기간이 끝나고 이제 5인부터 50인 미만까지 적용되다 보니까 야 이게 지금 대기업의 똑같은 이제 잣대로 영세 소상공인까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처벌하는 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그런 불만과 걱정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좀 그동안 유예를 한 거를 해서 2년을 더 유예하자는 주장을 해왔잖아요. 근데 야당의 반대로 안 됐는데 지금 80만 개가 넘는 중소영세 기업들은 그동안의 기간에서 전혀 준비를 못한 겁니까? 전혀 안 돼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현실적으로 준비가 안 됐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
당초에 뭐 지금 유예 상황이었고 예. 그 추가적인 또 유예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정권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사실 이 야당보다는 여당 쪽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맞득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잖아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기업 중심으로 보게 되면 개인의 어떤 사건 사고를 어떤 특정 경영인이 부담을 진다. 이게 좀 약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에 초점을 맞췄을 때 그 너무 부담스러운 법안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추가 유예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그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 된 거고 약간 당황스러운 입장인 것 같고요. 특히 민주당은 좀 구체적인 내용도 지금 제안하고 있어요. 민주당 어떤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고용노동부 산하에 예. 그 산업안전보건본부라고 있는데 그걸 이제 청 단위로 승격시켜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관 부처를 좀 격상시키는 조치. 그다음에 중대재해예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예산이 지금 1조 2천억 정도가 배정이 되는데 이 2조까지 좀 증액시켜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동안에 유예 기간 동안에 정부가 준비를 하나도 안 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15조, 16조에 보게 되면 정부가 그런 관련 내용들을 준비하고 사업장 지원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관계자 문책 또 정부 사과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밝혀달라는 건데 사실 세 가지가 지금 여당 입장에서 또 정부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난황을 거듭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네요. 어찌됐든 간에 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 발언을 비춰보더라도 상당히 유예를 계속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민주당은 그런 선결 조건이 더 통과되지 않으면 계속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야당이 발목을 잡은 야당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다. 이게 영세 중소기업들을 위한 건데 이걸 유예를 해줘야지 이렇게 강행해버리면 어떡하겠냐 이러는데 야당의 요구사항 지금 서정 교수가 산업안전보건처 설립, 승격, 예산 2조 원 증액 등을 얘기했는데 이런 걸 정말 원하는 건지 혹시 이게 뭐 총선을 앞두고 약간 득표 전략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대부분이 이제 후자에 이제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총선 앞두고 정치권이 한쪽은 소상공인을 또 다른 편은 이제 노동자, 노동계의 표를 공략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이 다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여야 공수가 바뀌면 기존 입장이 손바닥 뒤집듯 뒤집어져요. 사실은 이 산업보건청 설립 추진은 문정부 때도 실시를 했었고요. 근데 그 당시에도 부처 간 의견 조율이 실패해서 결국은 최종 무산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고용노동부 산하에다가 이제 청을 만들자라는 얘기니까 기존에도 조직이 있고요. 또 산업안전관리공단이라는 조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자라는 데 대해서 이건 옥상옥이다. 라면서 이제 야당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건데 그래서 여당이 타협안을 내놨어요. 중재안이라고 하죠. 일단 50인 미만이 그렇다면 25인에서 30인 미만 의 경우에는 이게 유예를 2년이 아니라 1년만이라도 유예하자라는 중재안을 내놨어요. 25인에서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1년 유예를 하고.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경총이 지금 조사를 해보니 50인 미만 이 사업장이 94%가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겁니다. 94%가. 특히나 문제는 뭐냐면 정말 이렇게 이 영세한 식당 하시는 분들은 이 법 자체, 시행 자체를 모른다는 겁니다. 이 법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 뭐 어차피 이제 정치권은 이제 4월 총선을 앞두고 서로 이제 표 대결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건데 이게 사실은 그 중소기업 영세한 이게 비용의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당장 보면은 50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안전관리사를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웃돈 주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필요하니까 맞습니다. 비용이 왜냐하면 많이 들어간다. 안전관리사라는 게 사업주나 아니면 안전관리 책임을 좀 보좌하면서 현장 감독자를 지도하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건설업체 일감을 주는 원청업체도 이제 바로 이제 하청업체를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준이 뭐냐?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사를 두고 있느냐를 따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안전관리사의 몸값은 치솟죠. 중소기업은 그렇지 않아도 인력 중심이 외국인, 그다음에 나이가 많은
굉장히 고령자 비중이 많아서 안전 관리가 대부분 한 70%가 이런 자체적인 이제 안전 관리를 이제 숙지하지 않고 나타나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영세 이 기업의 경우는 스스로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좀 정부의 지원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의 좀 상생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이 지금 안전시설 확보와 이런 거 전부 다 비용이기 때문에 이 재방예양 교육과 더불어서 정부의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인철 소장이 보시기에 여야가 뭐 계속 이렇게 지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현장의 목소리 좀 들어가면서 합의할 가능성은 좀 없어 보이고요. 당장은 없어 보입니까? 지금 당장 이제 이걸 맞추기 위해서 가장 문제점은 이제 제가 만일 9명의 사업 이제 고용원을 건드린 사업장이라 그러면 저는 한 5명 정도 내보낼 것 같아요. 이 왜냐하면 법 4명 적용이- 이하는 저 법정이 제외해서 제외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벌금을 내고는 지금 뭐 10명 이하의 사업장이라고 하면 매출이 뻔하거든요. 네, 그러면 1년 이상 공백이거나 그러네요. 아니면은 이제 이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안 되다 보니 오히려 폐업하거나 아니면 인력을 쪼개거나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지금 폐업을 걱정하고 있는데 여야가 조금 이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서 뭔가 합의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피코노미 첫 번째 주제 중대재해처벌법 토론 여기서 마치고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은행권의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시작한 지 이미 보름이 넘었는데 굉장히 인기라고 하네요. 지금 대환대출 환승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다는데 서주영 교수님, 이게 지금 신청 상황 또는 실제 갈아타기 이루어진 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그동안에 이제 이자 부담이 높은 차주들 대상으로 올해 1월 9일부터 예. 이른바 그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이제 시행이 됐습니다. 예. 일부에서는 뭐 대출 갈아타기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신청 건수가 기대보다 상당히 높아요. 이제 보름 만에 1,176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76건. 상당히 이제 규모가 크고 예. 금액으로 보더라도 거의 2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당초 이제 금융위가 주요 이 대환대출 프로그램 참여하는 은행들 대상으로 해서 한 2조 원 정도 규모로 요 예산을 할당을 했는데 예. 이미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실 신청이 다 끝나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생각보다 높은 기대 예상보다는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예, 그러니까 있고 예상보다. 차주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이 계속 되니까 예. 상당히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라 생각했는데 예. 실제로 보게 되면 5대 시중은행들이 그 혼합금리형 이제 그 고정 주담대 예. 주담대 같은 경우에 그 중거금리가 이제 은행채 5년물 기준으로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가산금리를 붙여가지고 대출금리를 책정을 하는데. 예. 원래 지금 은행채 5년물 금리가 3.86% 정도 돼요. 네. 근데 이제 시중은행들이 이 지금 대환대출 금리 제한하는 게 3.7%에서 지금 3.8%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수준이네요. 중고금리보다도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오히려 은행들이 왜 역마진 나면서 이런 일을 하나 이렇게 궁금해하는데 네. 실제로 신규 고객 유입을 기대하는 거고 기존에 대출 받던 사람이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 고객이 다른 은행으로 이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불안감이 생기면서 은행 간 경쟁이 심화된 거죠. 네. 거기다 또 인터넷 뱅크가 사실 지금 더 낮은 금리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아주 낮은 금리 3.5% 정도부터 시작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신청은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좀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예산을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근데 실행 건수는 조금 아직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실행은, 왜냐하면 예, 이제 받고 예. 달라면 뭐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절차가 그렇죠. 필요하니까. 심사 절차가 한 그렇죠? 3일 정도 걸리는데 예. 그 중에서 변심하는 분도 있고 또 심사에서 거절되는 분도 있고 거절되는 그래서 분도 있고. 실행 건수는 전체의 한 3% 정도. 네. 그다음에 금액은 한 500억 정도 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대환대출 신청한 분들은 상당히 좋겠어요. 이게 바꾸고 싶은데 다른 은행에서 일반적으로 준거금리, 기준금리보다 조금 더 낮게 이자를 주겠다 그러니까 저 같아도 당장 이제 바꾸고 싶을 텐데 그렇게 좀 낮게 요구하는 것은 고객을 좀 끌어모으겠다 이런 어떤 경쟁인데 참 좋은 거죠. 고객들한테는. 이런. 사실은 이 대환대출 서비스가 지난해 5월 이제 신용대출부터 시작이 됐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들어서 9일부터는 주담대, 이제 오는 30일부터는 전세대출입니다. 예.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택담보대출만 지난해 3분기 기준 1,049조 원이에요. 네. 근데 그때, 정부는 지금
이 대안대출 한도를 연간 2조 원으로 지금 책정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 그러면 전체 0.2%가 갈아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도가 월 1,600 은행마다 예. 월 1,600만 원, 1,600억 원씩 한도를 두고요. 연간으로 2조 정도를 대출 한도로 설정을 해놨어요. 좀 더 여유롭게 해서 한도 없이 대출 지금 벌써 갈아타기 하면 안 신청이 2조 원 됩니까? 가까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이걸 늘려도 3조 원 정도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혜택 받는 게 0.3%라는 그럼 안 겁니다. 되네요. 너무 대상자가. 적다는 게 왜냐? 그러네요. 여기 기준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요? 왜냐? 주택담보대출은 예. 실거래 가격 10억 원 이하 아파트. 그러니까 시세 조회가 가능한 10억 원 넘지 않는 아파트의 담보대출만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예. 또 하나는 기존 대출 갈아탈 때 만기 그리고 대출 금액 조정이 안 됩니다. 만기 연장도 안 되고요. 한도 증액도 불가능합니다. 한도 증액이 안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울 시내의 이제 평균 중위 가격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인데 대부분 절반 이상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당자가 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은행의 연체율은 지금 4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은행들의 그러면 연체율이? 정부가 이 대안대출 프로그램을 내놓는 취지는 네. 이 가계부채에 대한 연착륙을 시도하는 건데 처음부터 너무 문턱을 낮춰놔서 지금 높여놔서 0.2%, 0.3% 정도의 대상자가? 이제 대출 갈아타기로 해서는 예. 효과를 보기는 굉장히 아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게 한도 없이 신청해서 심사만 통과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전체적인 한도가 있다니까 바꾸고 싶은 분들 그러면 뭐 좀 서둘러야 되나? 뭐 맞습니다. 이런 왜냐하면 생각도 드네요. 지금 앞서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역마진 나면서 은행들이 지금 하고 있고 여기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모처럼 매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전문은행은 3.4%까지 낮췄어요. 대출 금리 맞습니다. 제시하는 거를 예. 야. 그러다 보니 지금 은행권들도 일단 이 갈아타는 수요가 오면 예. 그 우대 조건 내에 이제 이 급여 자동 이체라든가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를 다 옮기도록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고객을 빼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자, 그래서 아마 지금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당장 2월부터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은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서 한도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지금 나는 대상자인데 지금 갈아타야 되나? 아니면 미국이 금리 인하한다니까 하반기에 갈아탈까? 조기에 소진돼서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 미리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인터넷 은행들이 좀 모처럼 매기 역할을 한다는데 뭐 카카오뱅크 같은 곳에서 이 갈아타기를 대폭 늘리고 있는 모양이죠. 끌어들이고 있는 모양이죠. 예, 지금? 그 대출금리 경쟁력에서 카카오뱅크가 제일 우위에 있고요. 그 K뱅크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낮은 금리로 차주의 관심을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 인터넷 뱅크를 통해서 대안대출 신청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예. 그럼 왜 사실 인뱅이 시중은행들보다 더 인기가 있느냐? 예. 일단은 이제 금리 경쟁력이 있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달 비용으로 고려되는 그 은행채 5년물 금리, 중고 금리에다 가상 금리를 붙이는데 예. 인터넷 은행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영업점이었기 때문에 그 가상 금리에 반영되는 업무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낮은 금리로 이제 접근하다 보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예. 근데 두 번째는 사실 그 경쟁력 있는 그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죠. 예.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많이 접근해서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해당 서비스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은 그 플랫폼을 주관하는 그 인뱅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인터넷 뱅크를 이용하면서 은행 방문하지 않는 젊은 고객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이용하는 서비스 메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고도화돼 있기 때문에 시중은행들보다 더 선호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대안대출 서비스 시장에서도 그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시장 파워는 앞으로 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자, 이 일부 은행들이 조금 금리를 낮춰서 뭐 역마진 가능성도 있다는데 뭐 은행이 좀 역마진을 나더라도 네. 이 고객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은행들이 뭐 경쟁을 덜 해서 상대적으로 은행은 막대한 수익을 얻고 고객들의 이자 부담만 높아졌잖아요. 맞습니다. 정부도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비판을 해왔는데 좀 은행이 뭐 변화가 되는 겁니까? 이런 계기로? 지금까지 금융당국과 정부가 상생금융 압박을 해서 네. 이제 궁여지 쪽 등 떠밀려서 나눴던 이 것과는 다르게 예.
맥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건 인터넷 전문은행이 금리를 낮추면서 상대적으로 고객을 뺏길까 봐 역마진 나더라도 지금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시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4의 인터넷 뱅킹 하나를 더 투입을 하게 되면 제4의 인터넷 뱅크도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걸 투입하게 되면 승인하게 되면 매기 숫자가 더 늘어나잖아요. 어차피 지금 이자 장서로 매년 지금 은행은 수십조 원씩 지금 남은 상황에서 네. 대손 충당금을 쌓아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걱정할 게 아니라 역마진 난다고 은행 걱정할 게 아니라 네. 이제 지금 1,865조에 달하는 이 가계 부채를 네. 왜냐하면 지금 나누는 상생 대책이 대부분 신규 대출자한테들만 해당이 되지 기존의 대출자들한테 해당이 안 됩니다. 특히 고정금리는 그동안 정부는 변동금리의 변동성 때문에 나중에 계속 고정금리를 유도해 왔는데 예. 고정금리 대출자, 정책금리 대출자는 갈아타기에서 아예 제외해놨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듣고 내가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는데 대환대출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시스템을 지금 만들어 놓은 게 정부 금융당국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풀어야 될 것은 적어도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 제시하는 금리가 낮다 그러면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것조차 막혀 있고요. 한도 줄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 받는 분들은 0.1에서 0.2%. 그러네요. 신청 건수가 10,000건이 훌쩍 넘어서 뭔가 이게 제한 없이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은행들이 스스로 경쟁을 해서 이자를 더 낮게 제시하면 고객들은 좋으니까 이걸 좀 더 활발하게 좀 할 수 있도록 더 정부가 유도를 하는 게 고객을 위한 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피코노미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의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테슬라도 넘어섰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얼마나 이익을 냈는지 서지훈 교수님, 현대차, 기아차 정말 놀라운 실적을 거뒀다는데 어떻게 이익을 이렇게 많이 냈습니까? 얼마나 낸 거예요? 예,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작년 실적 발표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 삼성전자가 아니고 현대차, 기아차 그룹이 될 것 같고요. 예. 주요 업종도 반도체가 아니라 이제 자동차 산업으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실적으로 보면 놀라운데요. 지난해 매출액이 163조 원, 네. 영업이익이 15조 원입니다. 이게 언뜻 잘 와닿지 않는데 네. 이게 2010년도 회계 기준 IFRS라고 하는 거 이게 도입된 이후에 최대 실적이 재작년이었거든요. 2020년도. 그때가 매출액 143조, 영업이익이 10조였는데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은 거죠. 예. 그렇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매출액이 작년에 100조, 그다음에 영업이익 12조.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작년 실적이 매출액 258조 원이었거든요. 네. 그 영업이익이 6.5조 원. 6조 그러니까 5천. 네. 현대차, 기아차를 두 개 합치게 되면 삼성전자 매출액을 넘어서게 되고 실제로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현대차나 기아차의 영업이익이 더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네요. 상당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건 투자를 또 많이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영업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런 건 뭐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매출액 대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항상 영업이익 1등이었는데 그렇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뭐 삼성전자 작년의 경우 조금 특수한 상황이긴 하죠. 그렇죠. 뭐 반도체 경기에 또 업황 부진도 좀 있었고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재고 소진 문제가 항상 있기 때문에 뭐 계절성에 따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기아차가 그 지역 특화 전략, 특히 북미나 그 유럽의 어떤 특화된 지역에 맞는 수요층을 공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미나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북미는 소비자들이 상당히 안전성을 강조하고 있고, 유럽은 친환경 차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그런 쪽에 특화해서 북미 쪽에 사실 그 고사양, 고가의 제품들을 많이 그 판매를 하면서 판매 단가를 올린 게 이제 북미 시장에서 큰 실적 개선으로 이어졌고, 그렇군요. 그다음에 친환경 차에 대해서도 전기 자동차 수요가 제때 잘 공략을 했던 것이 실적 그 상승의 주요 배경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실적과 그 배경까지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적이 이렇게 많이 난 배경, 무슨 차가 어느 지역에 좀 많이 팔렸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현대차가 어떻게 이렇게 이익을 많이 낼 수 있었는지. 맞습니다. 이제 1990년대, 2000년대 미국에서는 현대차는 싼 맛을 타는 차, 경제적인 차, 좋게 얘기하면. 그래서 좀 가성비 좋은 차로 평가를 받아왔죠. 그리고 도난 차종 1위가 늘 현대차였어요. 그러다가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가 전복 사고가 났는데 차는 망가졌지만 사람은 괜찮더라. 제네시스 SUV였죠? SUV였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급속도로 이미지가 좋아집니다.
제네시스를 비롯해서 고부가 가치 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예.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대부분 다 굉장히 이제 브랜드 평가가 상위를 휩쓰는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부가 가치 차량을 많이 팔다는 얘기는 영업이익률 면에서 예. 세계 자동차 1위까지 올라가고 있다는 네. 겁니다. 테슬라가 그동안은 지난해만 17% 넘는 영업이익률을 거뒀는데 네. 올해 9%로 반토막이 났어요. 아, 작년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9%, 9.2%인가? 9.2%로 떨어졌어요. 예. 근데 지금 현대기아차의 경우에는 두 자릿수입니다. 10%를 넘어서 이것도 지금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어서 영업이익률. 아마 이런 이제 브랜드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게티를 좀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 예. 여전히 지금은 미국 10대 차량의 절도 차량 1위가 또 마찬가지 현대차예요. 이번엔 좋아서 마구 절도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소송 이제 소송. 맞습니다. 이제 아. 키로 인해서 문잠금 장치에 대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 소송까지 좀 이어지고 있고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인해서 러시아의 공장 헐값이 매각을 했고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점유율이 1%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 공장까지 지금 매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근데 중국을 포기할 수는 없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하이브랜드 차량이 중국의 로컬 시장과의 좀 로컬 업체들과 경쟁력을 좀 갖추는 게 필요하고 네. 또 중국을 대신할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이제 시장을 좀 이제 개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제도 있다. 아까 영업이익률 두 자릿수 현대기아차 그리고 테슬라가 9.2%다. 테슬라 뭐 영업이익률이 세계 최고였는데 테슬라의 부진은 지금 어떻게 생긴 건지 어느 정도 지금 안 좋아진 거예요, 영업이익률? 예, 자동차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같은 경우는 2030년에는 이제 세계 1위의 그 자동차 그룹을 도약하겠다, 도요타를 제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 그게 지금 걸림돌에 직면한 거죠. 왜냐하면은 고금리 고물가가 지속되면서 네. 사실은 내구재에 속해 있는 자동차 그 구입의 소비자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 가격에 사실 비중이 큰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사실 높은 편이에요. 물론 보조금 지급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소비자들이 수요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편한 것도 있는 거예요. 이제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보급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국 내에서 이렇게 충전소가 많지 않은 네. 편이거든요. 그다음에 그런 것도 사실은 불편하고, 그다음에 또 배터리 폭발 사건들이 가끔씩 나타나면서 안전을 선호하는 그 이런 미국 시장에서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일단 가성비를 강조하는 하이브리드 차량이 많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네.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이제 뭐 내연기관 플러스 배터리가 같이 탑재되어 있는 그 차량인데, 과거에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 인기였다가 전기 자동차 나오면서 사실 대체가 됐는데 최근 들어서 이게 사실 재부활하고 있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량이요. 예, 그러면서 네. 도요타 같은 경우는 차세대 이제 캠리 신모형을 이제 하이브리드만 출시하겠다 이런 전략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에 집중하고 있는 테슬라의 전략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네요. 아까 현대자동차도 고부가 차를 많이 팔았는데 특히 이 하이브리드 전기차도 꽤 많이 파는 것 같은데 이 테슬라는 문제는 올해 전망, 올해 판매 전망을 특히 안 좋게 하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그 여파로 우리 2차 전지 주가도 굉장히 급락하고 있는 거잖아요. 올해 맞습니다. 전망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테슬라가? 테슬라가 이제 지난 밤에 이제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네. 실적 공개 이제 주주들한테 보낸 서한을 들여다보니 네. 올해 전망도 부정적이다라는 겁니다. 예. 테슬라가 이제 차세대 전기차를 준비하는 영향으로 올해 판매는 지난해보다 현저하게 낮을 것입니다. 현저하게 낮을 네. 것이다. 야. 이런 이제 서한을 보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주가가 두 자릿수 급락한 겁니다. 하루 예. 만에. 예. 실제로 영업이익률이 아까 반토막이 났다고 예. 했잖아요.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났고 지금 이 테슬라는 삼중고입니다. 전기차 수요 자체가 줄고 있고요. 점차 이제 보조금도 줄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이제 그래도 양으로 승부를 하자 가격을 대폭 낮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익도 줄고 있는 상황에다가 예. 근데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드냐?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사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거든요. 경쟁이 증가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다가 지금 사실은 이 테슬라의 CEO는 1인 다역을 하고 있잖아요. 네. 여기만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항공우주 사업부터 시작을 해서 SNS까지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업을 충실하지 않으니까 예.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로 지금 자동차, 전기차 면에서는 좀 궁지에 몰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이 테슬라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올해 특히 판매가
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될 것이다. 이런 CEO가 직접 보낸 레터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2차 전지 주가까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좀 걱정이 많네요. 반면에 현대, 기아차 잘 나가고 있는데 계속 실적 호조를 이어나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피코노미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지용 상명대 경학부 교수 그리고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